데이터 주디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과목 정보통신 개론 문제를 같이 볼 텐데요. 자, 이 정보통신 개론 문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에서도 동일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61번 문제는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접속 7계층, OSI 7계층을 우리가 본강을 통해서 배웠는데 본강을 통해서 배울 때 이제 OSI 7계층은 1층부터 이렇게 4층, 5층, 6층, 7층을 구분을 해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외워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1층이 물리층의 물, 그리고 대, 내, 트, 세, 표, 그리고 이렇게 물이 물리층이고요. 대가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층, 트랜스포트층, 세션층, 응용층, 세션층, 표현층, 응용층.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1층부터 4층 정도를 잘라서 아래쪽을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고 부르고 위쪽을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3층까지를 하위층이라고 부르고 4층부터 7층까지를 상위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1층부터 7층까지 해서 아래쪽과 위쪽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상위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하위 계층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을 경우에 가나 다라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뭔지 가장 낮은 게 뭔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1층부터 물대내 트세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514 7계층의 각 계층의 프로토콜의 데이터 유닛을 잘못 설명한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의 유닛은 프레임을 쓰고요. 네트워크 계층의 유닛은 블럭을 쓰는 게 아니라 패킷을 씁니다. 패킷 단위로 유닛을 만들어줍니다. 전송 계층은 세그먼트, 그리고 세션 계층은 메시지 단위로 쓴다. 이 6번 같은 문제는 사실 다 외워둘 수는 없지만 우리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번 문제 같은 61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계층이 패킷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전송 회선의 분류에서 유도 매체가 아닌 것은 유도 매체와 비유도 매체가 있죠. 유도 매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선. 그리고 이제 그 비유도 매체는 뭐라 했어요? 무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와이어레스. 그러면 우리가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이 말은 꼬임선으로 만든 그 쌍케이블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구리선으로 전기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아져 있는 꼬임선을 말하는 거고 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코엑스 케이블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동축 케이블이죠.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TV 안테나 선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는 광 케이블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유선이죠. 유도 매체입니다. 4번이 답이죠. 그 에어라는 거 공기인데 아마 공기 중으로 어떤 그 전파가 날아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무선을 의미하는 글자 같은데, 뭐 에어라는 의미가 사실 뭐 딱 보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63번은 다음 중 OS 7계층 참조 모델 중에서 중계 기능과 경로 설정을 주로 하는 계층은 바로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일이 이런 기능을 한다는 정도 역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는 토큰 피싱 방식에 사용되는 토큰의 기능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널에 사용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죠. 우리가 그 버스 탈 때 토큰을 쓰잖아요. 회수권 토큰을 쓰는데 그 토큰 같은 경우에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65번.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CCU, FEP는 통신저장치입니다. 맞습니다. 통신저장치의 대표적인 게 CCU라 부르고요. 컴퓨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단 처리기라는 의미에서 FEP라는 말도 쓰는 거죠. 자, 모뎀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변복조 장치 맞는 말이고요. DT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를 해서 데이터 단말 장치죠. 에러 감시 장치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DSU는 디지털 서비스 유닛으로 역시나 신호를 바꿔주는 장치인데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DSU가 하는 신호 변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6번. 다음 중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는 우리가 DCE라고 부르거든요. DCE. 우리가 늘 그려봤던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조도를 다시 한번 그리면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자, 맨 끝에 단말기가 이렇게 있고요. 컴퓨터 옆에 뭐가 있죠? 자, 통신제어장치 CCU가 붙어 있고요. 자, 단말기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전송제어장치 TCU가 붙어 있고요. 자, 중간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뭐가 필요하다? 신호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모뎀이면 모뎀, DSU면 DSU.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이렇게 잘라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계. 그리고 이 부분을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서부터 자, 이렇게 3등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3등분을 잘라서 이 왼쪽 끝부분을 우리가 역시나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DT라고 불렀고요. 자, 오른쪽 끝부분을 역시나 이렇게 해서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 그래서 DC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DC에 대한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이 신호 변환기가 들어가죠. 신호 변환기의 종류에는 뭐 모뎀이라는 것도 있고, 모뎀, 그리고 DSU라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모뎀과,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DSU, 이 두 가지 정도의 신호 변환기를 기억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중간에 이 부분은 뭡니까? 통신이 지나가는 통신 회선 부분이다. 자, 이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D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모뎀이나 DSU가 신호 변환기니까 정답은 2번 DT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67번 문제. 자, 전송 제어 문자 중에서 수신된 정보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부정적이다. 영어로 하면 뭡니까? negative죠. negative.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 ACK가 acknowledge의 약자로서 긍정 응답을 말하는 거고, NAK는 negative acknowledge의 약자로서 부정 응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이 ACK와 NAK는 우리가 ARQ라는 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뒤에 문제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ARQ는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하나 보내고 기다리는 스탑 앤 웨이트 ARQ에서 받는 측이 수신 측에서 ACK나 NAK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본강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68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자, 회선 교환 방식은 회선에 융통성이 요구되거나 메시지가 짧은 경우에 적합하다. 1번이 틀렸죠. 회선 교환 방식은 우리가 원래 교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구분해요. 저장하는 그 방식. 자, 축적 교환 방식은 또다시 두 가지, 패킷 교환 방식과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융통성이 요구되거나 메시지가 짧은 게 아니라 메시지가 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회선 교환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교환 방식, 그러니까 패킷 교환 방식의 종류에는 또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그램.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은 부호가 적거나 간헐적인 통신의 경우 적합하다는 말 맞는 말이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코드 및 속도 변환도 가능하다.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이것도 패킷 교환의 특징으로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말은 가상 회선 패킷 교환 방식은 패킷 도착 순서가 고정적이라는 말.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패킷 교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뭐 데이터그램 교환 방식과 가상 회선 교환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9번은 Integrated Service 디지털 네트워크 약자죠. 우리말로 하면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정보통신망의 기본 액세스의 인터페이스는 EB 플러스 D예요. 요거. 자, 기본 액세스죠. 이거 제가 본 강의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과거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외우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이나 카페에 가면 기본이 나오잖아요. 기본. 그죠? 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 기본이 to be, 그러니까 맥주 2병하고 D 땅콩 안주 1개가 기본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어 2개와 땅콩 안주 1개. 그래서 to be 플러스 D가 기본 ISN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맥주가 3병 나오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쉽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70번. 자, MHS는 메시지 헤딩 시스템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MS는 메시지를 축적하는 사서함 기능을 갖고요.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MHS는 UA, MTA, MS 등으로 구성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냥 넘어가고요. 신호 변환 및 정보 처리 가능하다. MHS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헤딩 시스템이지 신호 변환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꼬임선에 대한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것은, 꼬임선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쌍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전기적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균일하게 서로 감겨 있는 형태의 케이블이다. 그러니까 선을 일부러 감아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자, 하나의 케이블에 여러 쌍의 꼬임선을 절연체로 피복하여 구성한다. 그쵸? 플라스틱 케이블에다가 그 절연체를 사용을 해서 꼬임선을 넣고 사용하는 형태의 전기선이죠. 그죠?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거리, 대역폭, 전송률 면에서 제한적이지 않다. 제한적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 3가지 중에서 꼬임선이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꼬임선, 그리고 동축 케이블, 그리고 파이버, 광 케이블 3가지 비교했을 때 광 케이블이 가장 좋아요. 꼬임선이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한적이지 않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정답 3번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좀 더 이제 속도도 빠르고 제한적이지 않게끔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로 넘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7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패킷 교환 방식은 크게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패킷 교환 방식은 우리가 보통 요즘 쓰는 인터넷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패킷 단위로 잘라서 보내요. 아날로그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속도 프로토콜 및 코드 변환 가능하고 장애 발생 시 대체 경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73번. 자,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정보 전송계의 요소가 아닌 것은, 앞서 제가 그려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맨 앞에 컴퓨터가 있고 맨 뒤에 단말기가 있고, 그래서 컴퓨터 옆에 CCU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자를 때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데이터 처리계, 나머지 전체는 데이터 전송계. 그래서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죠.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핵심 부품은 뭐예요? CPU죠. 중앙처리장치. 자, 본 강의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계 부분과 데이터 처리계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4번. 참, 다음 중 무선 랜, 와이어레스 랜의 표준 규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802.11입니다. 와이어레스 랜, 무선 랜의 표준 규격은 IEEE의 802.11이라는 거 외워두시고요. 75번은 데이터 교환 방식 중에서 에러 제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메시지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으로 나누죠. 회선 교환 방식은 에러 제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나왔었죠. 근데 축적 교환 방식은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축적 교환 방식에 해당되는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은 모두 에러 제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76번. 자, 다중화 방식 중에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서, TDM이라고 부르죠. 이게 뭡니까? 시간 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밴드 위드스, 대역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대역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 전송에 이용하다.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개로 나누니까 대역폭 자체가 넓고요. 그래서 이용도가 높아서 빠른 속도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1번이 정답이네요. 전송 속도가 낮은 서브 채널의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전도한다. 틀렸고요. 이거 틀린 말은 보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말고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맞는 말, 밴드위스의 이용도가 높아 고속 전송에 이용하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7번. 자, 다음 중에서 서비스에 따른 정보통신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음성, 화상, 멀티미디어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음성을 보낼 수 있다, 화상이나 영상을 보낼 수 있다, 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광 케이블은 광 케이블로서 음성을 보낼 수도 있고 화상을 보낼 수도 있고 멀티미디어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케이블 종류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정보통신의 분류라고 서비스에 대한 분류라고 하기에는 힘든 말이 되겠죠? 자, 78번. 자,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자,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데이터 압축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세요. 프레젠테이션 표현층은 압축입니다. 자, 79번. 자,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는 전송 방식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동시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중 방식이에요. 또 사선식 방식도 일종의 이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중 방식. 이선식이 이제 단방향이고. 자, 그러면 송수신이 가능하긴 한데 동시에 안 되는 거니까 뭡니까? 반만 되는 거니까 반이중, 무전기 형태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네, 이어서 80번 문제는 우리가 그 본 강의에서 샤논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샤논의 공식, 통신로 용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샤논의 공식은 통신로 용량을 C로 한다면 그리고 대역폭을 W로 한다면 C는 W 로그 2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잡음 대 신호 대 비율 n분의 s.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w는 대역폭이고 그 다음에 s는 시그널의 신호고 n은 노이즈의 잡음이에요.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통신로 용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신로 용량도 증가해요. 근데 잡음은 감소되어야만 통신로 용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80번 문제를 과연 샤논의 공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그런데 샤논의 공식에서 원하는 대역폭이나 신호, 뭐 잡음 이런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잡음이란 말은 나오지만 우리가 80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샤논의 공식을 쓸 건가 그리고 또 다른 공식을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은 샤논의 공식에서는 무조건 잡음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다는 가정하에 공식을 만든 거죠. 근데 잡음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샤논 공식 이후에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새로운 공식을 또 하나 만들어냈죠. 자, 통신의 용량 C는 W가 아니라 EW예요. EW. 두 배의 대역폭에다가 역시 로그 2에 M이라는 공식을 썼어요.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이 말에서 얘는 지수성을 나타내는 비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두 개의 비트를 썼기 때문에 이 M 자리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의 N승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n승. 자, 그러면 결국 이 80번 문제는 이 나이퀘스트 공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는 해서 자, 2 곱하기 자, 대역폭은 여기서 채널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대역폭은 3100Hz라고 나와 있으니까 31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가 들어가죠. 로그 2에 M 자리에 두 개의 비트니까 2의 2승이 들어갑니다. 2의 2승.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풀어내게 되면 로그 2의 2가 사라지고 자, 2가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3100 곱하기 2라는 값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 쭉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12400이 나와서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처리가 된 건데 여러분들이 뭐 이 80번 같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샤논의 공식과 나이스캐스트 공식을 알아서 해결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 80번 같은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나온다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올 가망성이 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통신호 용량을 구하는 공식의 샤논의 공식은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로서 대역폭이 증가 신호가 증가하면 통신호 용량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 잡음은 감소시켜야 증가한다는 거와 그리고 나이퀘스트 공식은
샤논의 공식에 비해서 대역폭을 2배로 증가시켜서 계산한다는 거와 맨 마지막 자리에 2의 치수승이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신다면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큰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 문제 또 80번까지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